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베테랑 기자들의 취재를 들을 수 있는 한판 내부자들. 한 달 만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우리 김웅 의원께서는 왕의 귀환이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CBS 김귀환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왜 갑자기 좀 또 이렇게 좀 목소리를 애를 까세요. 계약직 내부자도 내부자예요? 아, 그럼요. 내부자는 한판 승부는 이게 한판 식구기 때문에. 네, 자, 한 달을 쉬었더니 예. 적응하기 힘드네요. 제가 그 7월 4일 날 방송한 이후에 예. 휴가를 갔는데 1년 전에 예정이 돼 있던 여름 휴가였는데 예. 제가 문자 그 공개 이후에 바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쫄티라고 이렇게 그 쫄티가 뭐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쫄아서 튀었다. 그거 아니고요. 예정됐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됐던 공항에 그거였습니다.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알아보시면서 아. 문자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문자다. 제 이름은 김규환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김문자가 아니고 예. 문자 김규환 호를 문자로 하시면 되겠네요. 좋네. 네. 자, 일단 귀환하셨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창 뜨거웠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 이슈. 네. 일단 김상원 의원으로 교체가 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취재하셨죠? 예. 일단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그 교체 문제는 사실 5대 4냐 4대 5 프레임을 에서 시작된 건데 네.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알려졌지만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교체에. 그런데 그 친윤 쪽에서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5대 4, 4대 5 이 프레임을 만들면서 갑자기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7월 30일 날 그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식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당직 인사는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5시간 만에 기류가 확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 저녁에 다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또 저녁을 먹어요. 셋이서.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그 정책위의장을 유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뭐냐?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한 거냐? 구밀복검한 거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오찬이 끝난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님, 아무래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별한 생각 없이 취인을 했다고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그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별로. 예, 그냥 그랬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도 하니까 한동훈 대표 측도 굉장히 이제 이거 뭐냐 이거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7월 31일 날 서범수 그 점자는 서범수 그 사무총장이 예. 당직자 일괄 사퇴라라고 딱 나오잖아요.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오버가 빚은 해프닝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을 너무 앞서 질러서 조언을 하다가 대통령의 스타일만 구기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예.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신 마음이 많아요.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을 보통 그 당직 인사가 있으면은 보통 당 사역들한테만 주로 보내거든요. 난. 예, 그런데 이번에 뭐 최고위원, 뭐 대변인, 뭐 부총장들한테까지 다 보냈어요.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잘해보자라는 뜻이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오바를 해서 빚어진 해프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취재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정진석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아요. 이제 전에 비서실장이었던 분들은 이관섭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은 실무형이었잖아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도 하고 당연 원내대표도 하고 다선 의원이고 5선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무형인데 이분이 대통령실 주변과 여당 주변에서
인사에 너무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김웅 의원님도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진석 5번 들었대요. 5번 들었어요. 그래서 김웅 의원님 이렇게 다 확인해 주시니까 그래서 정진석 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모 비서실 그 개편이라든가 그 무슨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인사된 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건 뭐냐 하고 경위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라고 보기는 그렇고 주의라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저랑 잘 상의하고 하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 실장에게 그런 말씀까지 했다. 예. 라는 게 확인됐다. 이쯤에서는 두 분의 이제 논평을 한번 들으셔야죠. 예. 김웅 의원님 5번 어디서 감탄을 하신 겁니까? 이 취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 사실 뭐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언급하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럽죠. 근데 곤혹스러운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특히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자들하고 만나서 있었을 때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높은 급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고 있으면 너무 노골적으로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냐, 누구한테 이야기를 넣어야 되냐, 인사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진석 이름이? 예,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 관련해서 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반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서 우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대통령실만큼 또 알력이 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갈등이 그렇게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막 2중 3중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권력 싸움 추정해서 이런 형태로 흘러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과연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권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여권 고우 얘기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정진석 실장이 과거부터 정무적인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난 보내고 이런 것들도 아마 정진석 실장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또 인사 문제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통령실의 높은 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문제는 이제 결과로 봐야 되는 거죠. 적절한 인사들이 적절한 자리에 가느냐.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뜻과 다르게 정진석 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지난 30일인가요?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유임시켜달라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 또는 징계를 할 정도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결론은 대통령만 망신당한 거. 그렇죠. 미래 권력에 현재 권력이 치인 걸로 보였거든요. 그럼 그거를 비서실장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대통령도 그러면 정무가 너무 없다. 왜냐하면 정정식 의장 최고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중요한 자리고 뭐 5대4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인 어떨지 몰라도 언론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으면 그것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하게 얘기를 한다. 물론 뭐 당무 개입을 안 하겠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안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자 한동훈 이제 대표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일단 뭐 친한 체제, 친정 체제 구축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이제 대표가 최근에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대놓고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당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별로 시간이 없다. 실제로 시간이 없죠. 그 내년 9월까지 대표를 하는데 사실 내년 9월까지 할지 모르죠.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좀 조기 퇴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1년밖에 없어서 대선 후보를 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퇴진해야 대선 되니까 출마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데 지금 당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일부 최고위원과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무시한다. 원외 당대표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친한계에서 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 한동훈 대표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선거 주의하고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윤 쪽에서는 요즘 뭐 친윤이 사실상 없지만 친윤 쪽에서는 친한 인사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럼 10명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친한이라고 분류되는 인사가 30명은 최소 넘습니다. 그 뭐 옛날에 주윤 야한 그런데 요즘은 주한 야한이에요. 권력의 중심이 한동훈 대표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상식적인 거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면서 뒤에서 뭐 어대 3이다, 뭐 어대 6이다, 어차피 대표 3개월이고 어차피 대표 6개월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흘리면서 친윤 쪽에서는 지금 뭐랄까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첫 시험대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물론 거기 기초단체장 선거가 영광,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군수인데 영광 곡성은 어차피 이제 야당이 강세 전남. 지역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그 강화하고 금정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인천 예를 들면 강화랑 인천 강화 군수 유천호 군수가 그 별세하시면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9번 선거를 했는데 1, 2기 때만 그 야당이 되고 그 이후로 7번을 내리 보수 정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에 그럼 후보 그 예비 후보를 받았는데 한 1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 특이한 분이 2분이 있습니다. 첫째 안상수 인천시장이 나오시려고 그래요. 군수예요? 예. 어울리진 않지만 등록을 하셨어요. 웃으시는데 등록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등록을 하셨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유천호 군수의 아들 유원종 그 보좌관이라고 배준영 강화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 그 코레일 쪽 뭐 공공기관에 무슨 본부장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유천호 군수가 병이 좀 악화되면서 그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 구도를 다 닦아놓고 별세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천을 주면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군수 자리를 세습시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칙과 그렇죠.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야 이거 주기가 곤란한데 그럼 경선하면 되죠. 경선하면 불복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경선을 안 붙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의 선거 중에 8번을 내리 보수 정당이 이긴 보수가 강한 지역인데 딱 한 번 지난번 그 2020년도인가 2028년도 저 지방선거 때 정미영 구청장이라고 그분 여성인데 그분이 한 번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금정구가 어떤 곳이냐면 부산이 이번 총선에서 그랬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다 졌지만 40% 이상의 그 득표력을 보일 만큼 민주당세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거기는 김세연 전 의원이라고 그분이 거의 지었고요. 그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불출마하신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분이 백종원 부산시의회 회장이었던 그분이 재선 의원인데 그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잠재해 있으면서 그 국힘의 그 조직이 양분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롯이 이 선거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한동훈 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윤 주류라든가 한동훈 대표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선거 치르나 한번 보자라고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래서 10월 16일 이 보궐선거를 최소 부산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는 이겨야 한다는 그런 그 책임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진다 해도 뭐 한동훈 대표 사퇴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 한동훈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이제 보여주는 흔들겠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친윤 그룹은 약간의 휴전기 혹은 관망세로 들어간 건 맞습니까? 사실 친윤이라는 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뭐 친윤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황하고 있는 거고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 뭐 사실상 뭐 떠났죠. 윤한호 의원 중앙 정치에 관심 별로 없으시죠.
이철규 의원이 1핵관이었잖아요. 유일한 핵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 이분은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이분이 손댄 거 다 망했습니다. 첫째, 38 전당대회 때 연판장도 거기에 관여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리고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때 사무총장 하시면서 그 결과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 때 지역구 공천 사실상 주도하셨잖아요. 결과 어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전당대회 얼마 전 7.23 전당대회 때도 관여하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사고만 친다. 이런 당내 평가가 있다. 있는 데다가 최근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 뭐 결과가 좀 실망스럽잖아요. 친윤 주류 쪽에서. 그래서 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서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각종 인사 개입설이 너무 심하게 투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찰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 일반 기업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거리를 좀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무리라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역시 장지원 아니냐. 뭐 장지원 복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장지원 전 의원이 언젠가는 대통령 주면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뭐 이번에 개각 때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후임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장지원 의원이 복귀할지 대통령이 결심하는 건데 지금 친윤 쪽에서는 그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좀 방황하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죠.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라고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는 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 그런가 하면 이제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 신자용 대검차장 4분인데 일단 우리 김웅전 의원님 분석으로는 기수 높은 분들이 유리할 것이다. 네,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릴게요. 뭐 김웅 전 검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네. 바로 옆에서. 그 검찰은 예. 검찰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공통의 지지 기반이죠. 그렇죠. 그런데 5월 12일 그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제 윤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라인 아들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예.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고 뭐 검찰 인사 패싱 때문에 좀 무리를 빚었는데 예. 저는 그 다음 검찰총장 인사는 저번 5.12 검찰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네 분이 지금 방금 거론하셨는데. 예. 유력한 분은 제가 봤을 때 심우정 차관. 차관하고 임관혁 그 서울 고검장인데 26기. 저는 심우정 차관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취재해 보니까 심우정으로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검찰 쪽하고 정치권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심우정 그 법무부 차관은 일단 뭐 검찰 내 에이스예요. 기획통이고 신대평 충남지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문재인 그 정부 때 굉장히 검사장 승진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고난의 길 걸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이름이 심우정 그 차관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우정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 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이분이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에 사인을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 심우정 차관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분은 기획통이고 한 분은 수사통인데 예. 둘 다 에이스잖아요. 예. 전교 1등하는 친구들끼리는 친구가 되기 어렵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건데 결정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경기고 1등과 서울고 1등.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교하자면 그 한동훈 그 검사가 청와대 파견을 나갔다가 법무부로 돌아옵니다. 조상준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그 MB 정부 때 청와대를 파견했는데 돌아올 때 검찰의 인사에는 이런 그 불문율이 있어요.
청와대 파견 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는 절대 요직을 맡지 않는다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워낙에 변방만 돌아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검찰국, 검찰과에 1-1, 1-2, 1-0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 변방의 그 형사부 검사 김웅은 못 가본 자리일 것 같은데 검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저도 법무심의관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법무부에. 그 1-1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고 1-2는 저 예산이고 예산. 1-0은 뭐 부부장 검사 뭐 이런 식에 거죠. 있어서 예. 다 이거 에이스들 잘 나가는 분들이 가는 자리인데 예. 그 불문율을 깨고 한동훈 검사하고 조상준 검사가 청와대 파견다 거기를 바로 와요. 그때 심우정 검사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틀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약간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저 심우정 검사는 그 당시 법무기조실장 추미애 법무장관 밑에서 일을 했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심우정 검사를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운 표현으로는 그 좌천 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맞는데 구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뒤늦게 알고 구해줘요. 그래갖고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나갖고 그 이후에 이제 복권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건데 예. 한동훈 대표와 심우정 차관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심우정 차관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총장으로 발탁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제가 취재가 틀렸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20초 내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원석 총장이 예.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 동기면서도 사실은 약간은 결이 달라요. 아. 그리고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윤석열 라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약간 지금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한동훈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4명 다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하고 뭐 특별히 척을 질 사람들은 아니다. 예. 누가 되든 잘할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그 당시에 그 검찰과장이 누구였냐면 김주현. 김주현. 예. 지금 민정수석이 그때 검찰과장이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한 그게 2분 굉장히 남아서요. 중요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분 남았다고요? 2분 남았어요 지금.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재명 전 대표. 자, 전당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압도적 우세입니다만 9대 명, 8대 명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뭐 9대 명, 8대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투표율이 중요하죠. 지금 그 40% 아래로 떨어지면 흥행 실패예요. 근데 2년 전에 이재명 대표 될 때 37%였거든요.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 27% 정도 되죠. 특히 호남은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9대 명이냐 8대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율이 얼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다행히도 최고위원 경선이 지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좀 다이내믹하게 김민석 진행되고 있잖아요. 후보가 1위로 올라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석이는요 하면서 김민석과 한준호가 쭉 올라오고 이현주하고 김병자 쭉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누가 5위에 턱걸이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좀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지금 그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그 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도 전현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최고위원들 때문에 예. 친명계가 좀 분화가 되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만을 가지면 예. 비명으로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최고위원 이거 경선에서 명심 이런 논란 일으키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민석이는요. 본인이 그렇게 원해든 안 해든 그렇게 되면서 명심 논란이 한 거는 굉장히 패착이에요. 그래서 그 DJ 사전 문제도 있고 김경수 복권 문제도 있고 이런 게 겹치면서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되는 건데 예. 이거 뭐 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정봉주 후보가 예. 상당히 열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현주 10초? 의원 얘기했는데 거기도 활약이 세잖아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까? 두 정봉주, 이현주 두 분을 얘기하면 그렇군요. 전당대회 이유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네. 자, 우리 시간 다 된 거죠? 논설실장의 귀한 역시 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